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미 증권사에서 이거를 이 국세청에 자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착을 해서 너 해외 주식으로 이 정도 돈 벌었었네, 세금 내야 돼, 안 내면 우리 과세할 거야, 과세 정보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30억 원인 거예요. 그럼 30억 원 어디서 났느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주 고액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네. 왜냐면 30억 원이면 그냥 과표로만 따졌을 땐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지금 10억의 증여세 낸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다가 그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받았다? 가산세가 한 70% 붙을 거예요. 그럼 17억 원을 여러분들은 지금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트코인 양도세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네. 과연 비트코인이 2년 유예한다고 지금 세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상자산 소득세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겠다고 했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사실 연장을 했죠. 유예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거 당연히 유예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제 거 채널에서도 찍었었고, 왜냐면 저는 사실 자산가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부 다 이제 형태에 대해서 논의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도 하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 다 하거든요. 어저께 코인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충격이 너무 큰데 지금 장난이고, 그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공부도 하고 사실 책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뒤에다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유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상자산 사업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 이런 사업자가 국세청에 정보를 줘야지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미 증권사에서 이거를 이 국세청에 자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착을 해서 너 해외 주식으로 이 정도 돈 벌었었네, 세금 내야 돼, 안 내면 우리 과세할 거야 라는 정보, 과세 정보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쪽 관련된 종사자분들을 좀 알아서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를 하기 쉽지 않겠구나. 근데 제가 과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성실적으로 과세를 하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과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도자료 보니까 2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왜 2년이냐? 왜냐면 그 전에 뭐 3년을 유예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암호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이행 근거예요. 칼프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OECD 국가가 있잖아요. OECD 국가가 전부 다 나라마다 국세청이란 기관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세청이 있듯이 뭐 미국 같은 거 IRS나 뭐 이런 게 있죠. 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그 나라끼리 비거주자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보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 자산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이런 것들 갖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면은 그걸 국가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네. 거기에 서로 무조건 과세 이거 교환 정보나 요청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27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때까지 우리 자국 자체 내로 무조건 서로 다 노력하는 거야, 알았지? 라고 이제 2년의 기간을 준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미 그 우리 암호화 자산 사업자죠, 가상자산 사업자인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에다가 그런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라고 이미 법이 입법이 됐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항상 그런 법이 이런 시스템을 거치면서 점점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사실 모든 분들이 관심은 없지만 저는 보자마자 역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이런 업체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는 제공해 주세요였어요. 근데 이제는 정보를 제공을 안 하면 불이행하게 됐다,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이 하나씩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뭔가 특근법이나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에도 이런 것들 좀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미리 알아두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에 개편안 중에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한다. 27년부터 시행하는데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그러면 비율대로 따지는데 한 50%까지는 취득가액을 뭐 확인해가지고 너의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계산하는데 도움을 줄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형태들도 있다. 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 지갑에 넣어놓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예전에 얼마에 취득했고 얼마에 그 지갑에 넣어놓는지 트래킹이 거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주는 바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내가 내 금액에 대해서 취득가액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가액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의 자산가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책을 쓰겠다는 계기를 느꼈어요. 사실 지금 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사실 계산법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100에 팔고 내가 80에 샀었다. 그럼 20에 대해서 뭐 가장 기초공제 뭐 250만 원 빼주고 22% 세금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세금 책을 한 권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뭘 느꼈었냐면요. 부동산 하시는 분과 가상자산 하시는 분은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 다르다라고 느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이제 난이도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세금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내가 주택수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 그냥 일반 취득세 뭐 1%도 있는데 중과세면 13.4%까지 있거든요. 그럼 10배 이상 차이 나는 취득세를 내느냐 마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보유할 때도 재산세네, 종합부동산세네, 팔 땐 양도소득세네, 갖고 있다 상속 펼쳐지면 상속세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세금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경험을 단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이 느끼는 그 국세청의 공포감을 사실 생각보다 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제가 이분들의 업무를 도와주냐면 첫 번째로 결국은 부동산을 살 때요. 가상자산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버신 분들은 안전자산을 약간은 사두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계속 가상자산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코인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 벌었으니까 건물 하나 올리고 아니면 집 하나 사자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걸 덜컥덜컥 사시는데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국세청에 그 소득을 번 게 이론도 없어요. 영원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상자산, 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소득이 영원인데 가정을 해볼게요. 제 실제 사례인데 50억 원짜리 이제 주택을 사셨어요. 소득이 영원인데 50억 원짜리 주택을 당신이 어떻게 샀느냐? 이거 증여나 아니면 당신 사업하고 있는데 탈세거나 아니면 당신 불법 자금 아니냐? 라고 해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한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나 코인으로 벌었으니까 그냥 산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소명이 가장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50억에 대해서 코인을 벌었다고 소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당연한 이제 조사가 있죠. 바로 그러면 당신이 코인을 얼마로 스타트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시작해서 50억을 벌었다. 엄청난 거죠. 500만 원의 그 출처는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 알바해서 그걸로 시작했다. 그럼 오케이요. 근데 처음에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30억 원인 거예요. 그럼 30억 원 어디서 났느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시점으로 증여세를 아주 고액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네. 왜냐면 30억 원이면 그냥 과표로만 따졌을 땐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증여세를 내야 돼요. 10억의 증여세 낸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다가 그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받았다? 가산세가 한 70% 붙을 거예요. 그럼 17억 원을 여러분들은 지금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매년 이제 이 정기적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내는데 코인 하시는 분들의 시드가 5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80%가 넘긴 하더라고요. 맞네요. 예.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1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8% 정도? 8만 명인가 9만 명인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이시구나. 근데 이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 필요가 있겠다. 당연히 좀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해외 계좌들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5억 원 이상 있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이런 것들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코인을 직접 만들었었던 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죠. 우리나라에서 코인 자체를 못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좀 알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이 하나 터졌을 때 너무 크게 이제 말 그대로 맞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의 그런 투자 기록을 조금 하고 또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또 본인이 조금 정리를 해놓을 필요는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고 계시니까. 사실 조사관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네. 공무원분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 설명하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용어부터 이해를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저는 접근법을 아니까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중에 나오면 또 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라는 게 탈중앙, 뭐 익명성 이런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금을 부여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가상자산 정보 파악을 지금 엄청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탈중앙과 익명성과는 사실 배척이 되죠. 어쩔 수 없는 게 국세청이랑 기관 자체는 말 그대로 중앙화의 목적이잖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배척되기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라는 관점이어서 이런 면은 블랙마켓을 좀 더 이제 없애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확대가 돼 버리면 이 코인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생각은 좀 듭니다. 말 그대로. 참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네. 되게 철학적인 거고 맞습니다. 하나의 정부기관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면 이게 코인이란 게 나랑 상생을 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이걸 배척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뭐 언제까지 배척을 할 수는 없고 이미 투자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죠. 예, 저도 네. 이거를 같이 상생하는 걸로 어떻게든 형태를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왜냐면 거대한 너무 사기를 쳐가지고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면서 이 자체 필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일하는데 세금을 좀 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도 또 한편은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인이 굉장히 각광받는 투자 자산이 되면서 이게 자녀들, 특히 미성년자에게 코인 증여하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혹시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코인은 변동성이 확실히 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겁니다. 이게 올라갈 것 같은 코인이면 빨리 주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게 이제 주식에선 당연하게 지금 통용되는 이제 거래 형태거든요.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다른 그 자산 투자군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특히나 좀 많이 봐야 되고 부동산 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제도 개편들이 결국은 코인 세금에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주식이 곧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미성년자 태어나자마자 계좌 만들어줘서 해외 주식 주고 약간 이제 배당 받게끔 해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그걸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0세 아이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배당 위주로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가야 되고 미래 가치 상승이 커질 걸 해야 되겠죠. 그럼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추가적으로 보진 않을 테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코인은 너무 이제 말 그대로 변동성이나 익명성 이런 것들을 같이 다 감안을 했을 때 가격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뭐 비트코인만 예시를 좀 든다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 폭락했었을 때는 자산가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자산가분은 그때 무조건 증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어차피 얘 올라간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거는 보고 있다. 투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이 정도 저점이면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낫다. 근데 그게 최근에 저도 얘기 들었을 때 얼마였죠?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4,500, 5,000 뭐 이쯤 때였던 것 같은데. 저 그쯤 때 저도 샀었거든요. 사람 얘기 듣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8,000대 선에서 팔았었는데 어쨌든 저도 그 수익을 벌었잖아요. 그런 면을 자녀에게도 이관을 시켜주자는 얘기죠.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사이클을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저점이 한번 왔을 때 자녀에게 한번 좀 주자, 증여세를 내더라도.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미성년자는 그 증여재산 공제가 좀 적어요. 2천만 원 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10년간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코인을 주기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고점이야. 지금 주기엔 좀 힘들어. 라고 생각이 되면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현금을 먼저 주십시오. 왜냐하면 10년이란 기간이 초기화가 되니까 그 저점이 다시 오는 시점이 막 3년 이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언제 예측할 수도 없는데 그 3년이란 기간을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여라는 게 결국은 이 돈도 문제가 되지만 시간도 문제가 돼요. 주고 나서 다음 걸 또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점에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가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0년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고액이다, 고점이다 싶으면 현금으로 미리 주고 아니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하면 얼른 사서 증여를 해주시는 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금 관련해서는 저는 무조건 예방적 세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방적 절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채널 많이 있잖아요. 성장길 TV처럼 좋은 채널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채널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지식들을 좀 쌓고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알아보시면서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들 꼭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